자, 오늘 주제는요, 두 번째 이제 주제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주제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배경과 구체적인 3월과 11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련의 수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인물 위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닌이라는 인물과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3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안내를 드렸지만,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공간적인 배경을 잘은 몰라도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범위를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시간만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공간적인 범위 또는 공간적인 능력이 중요하진 않지만,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세계대전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유럽을 떠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옮겨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 학습하시는데 좀 더 유용하게 작용하실 수가 있다. 러시아 위치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 러시아고요. 이 러시아는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매우 긴 나라에 속하게 되죠. 그럼 러시아의 중심 도시는 어디죠? 모스크바 또는 샌페테부르크 이쪽이 되는데, 그 도시들은 전부 다 이쪽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러시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있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다? 유럽과 붙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러시아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순진하게 이 가운데가 가장 번성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는 뭐야? 시베리아야. 춥고 척박한 시베리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동쪽 끝에는 우리가 종종 이야기 나오는 블라디보스톡, 선생님의 꿈이 있었던 그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언젠간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면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타고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 보름 정도 탑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모스크바 쪽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쫙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무도 나와 이렇게 같이 가줄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블라디보스톡이 이야기가 나온다. 어쨌든 중심지는 이 유럽과 붙어있는 이쪽 지역이고,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자주 출몰하게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러시아 혁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 혁명의 배경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러시아 혁명의 배경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이제 러시아의 혁명의 배경이 일단 되겠습니다. 산업화. 우리 산업화라는 거 배웠습니다. 산업화가 뭐였지? 뭐 공장 떠올리셔도 되죠. 생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이런 방식, 산업화,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은 어디야? 영국이었고, 그 영국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데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즉 1800년대 말에 러시아에도 산업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면 공장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면 거기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과 노동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장과 노동자. 근데 우리 산업혁명 할 때 배웠다. 산업혁명은 생산하는 방식의 변함에 따라서 물질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죠. 그럼 모두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었던가? 아니었죠. 빈부격차는 더 줄어들었던가? 아니죠. 빈부격차는 더 늘어났고 삶은 더 불평등해졌고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더 피폐해져 갔었잖아. 러시아라고 달랐을까? 똑같았어.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자본가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겠지. 이때 이것들을 극복하자.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보자 하고 등장했던 사상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었잖아. 즉 사회주의 사상이 이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공장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러시아에서도 보이게 되니 이 사회주의 사상도 확산되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은 이 당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으로 제시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고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배운 사람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개혁해달라. 즉 업데이트해달라. 수정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했던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누구랑? 러시아랑 일본이랑. 누가 이겼어? 러시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전쟁이야. 자, 봅시다. 10년 전에는 청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청일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 왜 자꾸 청나라가 또는 러시아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즉 동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이 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국은 큰 나라는 누구였죠? 중국이었죠. 중국. 대대손손 중국이 문화의 중심지이자 큰 나라로서 군림을 했었단 말이야. 한중일 이 관계에서. 근데 이 가장 큰 나라를 누가 공격을 한 거야? 일본이 공격을 하고 이제 중국을 굴복을 시킨 거였죠. 그 전에는 중국, 한국, 일본 이 순서로 문화가 흐름이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 조선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조선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이 흐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고 일본이 중국을 처리한 거야. 그럼 이제 한중일에서 넘버원은 누가 돼버린 거야 이 당시에? 일본이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 동네에서 지도를 보면 중국이 있고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럼 러시아까지 치면서 이 동네 짱이 누가 되는 거다? 일본이 되는 거라고. 즉 중국 처리하고 러시아 처리하고 이 동네에서 패권을 일본이 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있다 무슨 일을 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자,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봐봐. 중국, 조선, 일본, 중국 깼어. 러시아 깼어. 그러고 나서 일본은 이 동네에서 눈치 볼 나라가 더 이상 없어. 조선 식민지화 시키고요. 동남아도 몇몇 국가들 식민지화 시키고요. 더 나아가 만주 이 지역까지 나아가서 이제 괴뢰국을 세우고 중국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이 동네에서 일본이 가장 패권을 잡았어.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을 때 러시아가 패배하긴 했지만 이 일본의 뒤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 이 러시아의 본진은 이쪽에 있는데 배를 일로 보내야 되는데 영국이 자꾸 길을 안 내어주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와요. 전쟁 일어나고 거의 1년 지나서 거의 1년 돼서
근데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그 함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패전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이 동네에서 가장 패권을 쥐게 되는 거고, 영국이 일본을 도와준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터지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폐색. 전쟁의 폐색과 물가 상승이 같이 옵니다. 물가 상승이 같이 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시위를 펼칩니다. 뭘 달라고 시위를 해? 쌀은 우리가 먹는 거고, 저 친구들은 빵을 먹겠죠. 그래서 빵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황제시여 빵을 주십시오 하면서 궁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지. 그럼 빵을 줘, 안 줘? 주긴 줘, 빵을. 무슨 빵? 빵야, 빵야. 미안합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늘 좋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총 쏴버려요. 총을 쏴. 즉 약속할게요.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드립 치지 않겠다고. 빵야, 빵야 드립은 절대 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빵야, 빵야. 농민과 시위한 데다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우리는 꽤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05년도에) 있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요.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자, 여론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좋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여론을 조금 달래보고자 집회와 언론에 자유를 줄게, 그리고 두마라고 불리우는 입법 기구, 입법 시설을 설치를 할게. 참고로 이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니콜라이 2세. 그래서 언론과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해줄게. 두마를 설치해서 입법, 즉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를 나눠 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봅시다.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펼쳐지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게 있고,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의 폐색에다 물가까지 올라가고 있어. 이게 각은 안 나오는데 물가는 올라가면서 사람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빵 좀 주십시오. 노동자와 농민이 황제의 궁 앞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 황제가 빵야 빵야 총을 쏴버려 무력 진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어때? 사람들 어때? 분위기가 이건 아니지라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 국민한테 총을 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야, 그럼 미안하다. 집회 너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언론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할게. 그리고 입법기구 설치를 할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인 혁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월과 11월 혁명. 3월과 11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표로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혁명, 11월 혁명. 일단 시기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어 3월 혁명? 3월. 그렇지, 3월. 연도는요? 몰라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1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먼저 전쟁을 중지하잖아. 그 연도야. 1917년입니다. 1917년. 1917년 3월, 1917년 11월. 근데 여러분들 책 보고 공부하다 보면 2월 또는 10월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당시 썼던 러시아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달라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혁명의 배경. 요구사항. 주체. 결과. 이렇게 한번 봅시다. 혁명의 배경이 무엇이었고 요구했던 게 무엇이고 누가 주체가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1917년이면 여러분들 전쟁이 한창이지.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에 전투의 지속적 패전, 플러스 식량 부족 문제가 터집니다. 지속적으로 패전하고 있고 식량도 부족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가 됐어요. 중학생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안 보낸 친구도 있고 보낸 친구도 있겠죠. 학원에 보내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학원비를. 근데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왔더니 몇 등이야? 200등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 학원을 계속 보냅니까? 그치? 당장 학원을 끊던지 뭔가 다른 데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봐봐. 200만 원씩 학원을 보냈는데 똑같이 200만 원씩 주는데 1등이야. 계속 보냅니까? 계속 보내겠죠. 어차피 200등이든 1등이든 5, 6년 정도 후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꼭 참고 기다릴 거란 말이야. 근데 200등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미래에 나아질 게 많이 보이질 않으니까.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만. 봐봐, 이거랑 똑같아.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가 계속 맨날 지고 있어. 이게 상황이 안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지.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량까지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무슨 요구를 하냐면 전쟁을 중지합시다. 그 다음에 차르 타도합시다 라는 요구를 합니다. 차르는 지금 러시아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차르. 그래서 차르를 타도하고 전쟁을 중지하자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되면 노동자와 그 다음에 병사들이 노동자와 병사들이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르를 타도시킵니다. 차르를 타도하고요.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트를 구성을 하죠. 이건 대표자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결과적으로 차르를 타도시켜요. 황제를 몰아내고 그 황제가 없어졌으니 이제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트는 이제 러시아 말인데 소비에트를 구성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각 계층의 대표자들의 모이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자 대표, 병사 대표, 농민 대표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3월 달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11월 달에 또 혁명이 일어났어. 뭐가 문제였을까? 야, 성공했잖아. 차를 타도시켰어.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했어. 우리가 원했던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있나? 있나? 있잖아. 지금 손가락 끝에만 봐도 전쟁 중지가 없어요. 전쟁을 지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지속된 전쟁. 전쟁을 끝내지 않으니까 다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건 only one. 뭐? 딱 하나만 원해. 뭐? 그치, 전쟁 중지.
전쟁 좀 끝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되냐면 레닌이 주체가 되죠. 이때 전쟁이 끝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누구? 영국. 왜 영국의 편인데 영국이 이득을 봅니까? 러시아의 적이 가장 이득을 보겠죠. 여러분들 서부전선, 동부전선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서부전선은 프랑스가 맡고 있고요. 프랑스, 영국이. 동부전선은 러시아가 맡고 있잖아. 1차 세계대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나가면 동부전선이 없어지고 그 동부전선에 배치됐던 병력을 서부전선으로 갈 수 있는 독일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레닌의 뒤에 지원을 해줬던 나라가 독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닌이 이제 가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 그 전쟁 중지하지. 안 그러면 또 하나 또 써야 돼. 그죠? 또 혁명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전쟁을 중지하게 되고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합니다.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자, 표를 좀 이쁘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 혁명이 끝납니다. 소련의 수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의 수립. 자, 소련의 수립은 간단합니다. 일단 인물 중심으로 볼게요. 레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레닌은 여기서 11월 혁명을 성공시킨 인물인데, 이제 볼세비키,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레닌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 가이자 혁명가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닌이 했던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코민테른을 이제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코민테른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국제 공산당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193페이지 펴 보시면 일단 레닌 얼굴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연설하는 레닌이라고 나와 있죠. 그 얼굴 한번 봐 주시고요. 레닌 몇 년 전인가 한번 이제 인물로 보는 역사라 해가지고 인물들 사진 보여주고 이 인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진만 드리진 않겠죠.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얼굴 한번 좀 알아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코민테른과 사회주의 확산이라는 지식 플러스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코민테른 산하의 국제 레닌 학교를 세웠다. 자, 봅시다. 코민테른은 하나의 공산당 조직입니다. 사회주의 조직체예요. 그 밑에 이제 기구들을 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이제 레닌 학교를 세웠고, 거기에서 이제 덩샤오핑, 호찌민 같은 인물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류를 시켰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지도자, 호찌민은 베트남의 지도자, 즉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토지와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인데,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뭐가 문제다?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즉 생산수단이 개인이 갖는 것이 문제라고 봤었죠.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산업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다 누구의 것? 그 소유자의 것이죠. 즉 사장님의 것이야.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것? 국가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토지와 산업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토지는 몰수하고요. 산업은 국유화합니다. 즉 국가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죠. 이 두 조치는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토지를 몰수하고 산업을 국유화하게 된다. 자, 근데 사회주의가 꿈꿨던 세상이 러시아에서 잘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에서 잘 펼쳐지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 혁명과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혁명은 약간은 달라요. 아마 마르크스가 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을 보면 약간 뒷목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봤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무조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지속되다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계속 쌓여 나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극소수의 자본가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노동자들이 이런 불합리함을 견디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된 건 뭐냐?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을 해야 됩니다. 즉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욕심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나눠 써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사회여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러시아는 농업국가야. 산업화가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처럼 산업화가 잘 되진 않았어. 농사 중심의 사회였는데 레닌이 멱살 잡고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꿈꿨던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지금 북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북한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풍족하게 모두가 나눠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느낌 빡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제정책을 펼칩니다. 신경제정책, 즉 기존에 펼쳤던 경제정책과 다른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결국 인간들을,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시키고 노력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욕심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조금 반영을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현물세를 내고 남은 물품을 본인에게 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감자 농사를 지어요. 근데 감자 100kg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120kg를 생산을 했어. 그러면 120kg는 원래 다 누구 거야? 국가 거지. 국가에게 모두 다 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난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최소한만 생산하고 난 좀 더 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신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냐? 현물세, 즉 물건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거는 다 너가 가져도 된다라고 정책을 펼칩니다. 감자를 100kg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120kg를 생산했다? 그럼 남은 20kg는 내 겁니다. 그럼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많은 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해되신가? 이런 신경제정책을 펼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22년에 소련이 수립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된다. 자, 두 번째 스탈린 내용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쓰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숙청, 독재체제가 강화되고요. 세 번째, 고려인 강제유주를 시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즉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그거를 중공업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중공업이란 경공업과 다른 거야. 경공업이라는 건 가벼운 공업, 즉 우리가 이런 가벼운 옷을 만들다는가 가벼운 소품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경공업이라고 부르고요. 중공업은 중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기계, 화학 이런 것들, 중화학 공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공업, 화학공업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치적 반대자나 나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숙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숙청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죽였어.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니?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니?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야. 너 얘랑 친했었지? 너도 보내버리는 거죠. 너 왠지 나한테 반대할 것 같아. 툭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뭐만 남아? 말 잘 듣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지. 스탈린은 독재체제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강제주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인이라는 것은
조선 말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이나 생활고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저기 북쪽, 연해주, 만주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이제 해외 동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연해주나 이쪽에 살던 사람들을 저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가 광주광역시고요. 그 중에서도 광산구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